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잘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배상훈입니다.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사건 분석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하고 상해까지 가서 특히 거기 김영만 의원까지 데려갔잖아요. 시진핑 주석 내외와의 정상회담, 신무진 회담, 그리고 상해 이 방문 전반적인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외교의 일종의 표준 패턴을 만들어낸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 정상적인 형태의 외교 프로세스죠. 빅맨들 사이에 있는 빅맨들과 상당히 오른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가까이치가 두 빅맨과 상당히 오른쪽 경도되어 있는 그리고 사실 김정은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가 가해야 할 지향점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지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지타 스톤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더니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샤오미폰이 셀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선물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선물은 행방조차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거를 굳이 이제 챙겨 오셔서 시주석 내외에 우리 같이 사진 찍읍시다라는 엄청난 스킨십. 시진핑 주석의 와이프가 또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카메라 각도도 이제 알고 같이 스마일을 하는 모습들, 선물에 대한 귀중한 그 마음을 진짜 보여주고 앞으로의 프렌들리한 외교 정책까지 이제 예고되는 그런 행보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과 감정과 그것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1부터 10까지 살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회담이 내용이 좋았다 하더라도 앞뒤에 결례가를 하거나 감정을 상하면 사실은 그건 망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킨십 외교 그리고 특히 샤오미폰이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줬고 그 선물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농담 삼아 백도 있나요? 백도 확인해 보시죠 라고 할 정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쓴다는 건 뭡니까? 당신들이 이런 의심을 갖지만 나는 당신들을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잡고 그게 관시가 중요한 관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딱딱했다 하더라도 웃고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보내다면 딱딱하지만은 앞뒤가 잘 풀리면 전체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상황.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외교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외교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이력이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언급심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CCTV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중국이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말을 하면서 이미 한중 정상회담 전에 좋은 분위기를 이미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 대한 호감도나 이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면서 이제 들어갔다.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한중 외교를 관계를 맺을 때부터 견시했던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도 하나의 중국 그렇죠. 원칙을 얘기했죠. 노태우 정부가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로 하다못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는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갖고 12일 거는 사람들은 사실은 수준이 이하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직접적으로 중국 국영방송에 중국 국민들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에 이제 다시 갈굴이나 송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김영만 의원을 드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심정적으로 우리는 같이 한다. 즉 항일 투쟁을 같이 했던 동지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과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그러면 당연히 북한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항일이라고 하는 형태의 네, 어떤 문제로 붙은 거죠. 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중근 의사 유해에 대해서 먼저 유해 발굴하고 송환을 요청했던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거든요. 합의점을 가져가 우리가 움직이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계속 널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유해에 대한 합의점이 없었고 제대로 된 이제 추진이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 현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북한 얘기는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또 사고 쳤어. 베네수엘라 또 쳤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전쟁 광이야. 뭐 뉴욕타임즈 사설에 따르면요.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고 전쟁 광의 실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트럼프의 심리는 도대체
대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마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를 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면 전쟁이 아니라 지금 같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스파이도 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작업을 해왔던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갖 대단히 뭔가 이렇게 큰 형태를 큰 소리를 치지만은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지지자들의 지금 균열, 마가의 균열을 봉합하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 거기다가 이익이 있었어요. 원유라든가 이런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기 때문에 욕을 어떻게 먹든 상관없어요. 심리적으로 김정은이 좀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를 김정은이 좀 두려워한다는 왜냐하면 그 주장이 좀 맞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종의 참수작전이거든요.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더더욱 핵에 의지하게 되고 근데 또 좋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핵에 의지도 하지만은 중국 쪽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은 중국의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 부정적인 거는 김정은이 더 핵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거지만은 트럼프는 어차피 그렇게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러잖아요. 국제법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 맞아요. 관세 재판도 좀 신경 쓰는 요소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은 우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우회의 영역을 대통령이 건드렸다. 어차피 그렇게 판결이 나와도 다른 행정명령으로 뭉갤 거다. 그러니까 그 3권 분립을 지킬 사람도 아니고 신경 쓸 사람도 아니다. 전쟁 상황을 만들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쟁 상황일 때는 최고사령관을 믿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걸리는 게 단속 과정에서의 사망과 국내의 불안 요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가 진영의 균열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 요소인데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더더욱 그린란드를 더 얘기하는 것은 확장시키는 이슈를 더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베네수엘라도 해결 못하면서 그린란드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하나를 벌려놓고 다른 걸 벌려놓은 다음에 수습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로서 자신의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슈를 더문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항상 이슈를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난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친미주의자를 세우고 무엇보다 제가 듣기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이 됐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이제 기름의 종류가 가볍고 이 베네수엘라가 나오는 기름은 가장 무거운 기름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활용을 해서 다시 텍사스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그 산업 구조와 맞닿아 있는 이제 경제적 스타일로 볼 수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국내 텍사스주 같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주의 산업 시스템이 중진료를 이용하는 플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계산은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 미친 짓을 왜 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일단 45는 버리는 거예요. 국내에서 자기 자지 않는 45는 버리는 거고 나머지 50 갖고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도 본인의 텍사스라든가 미국 자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석유란이 이익이고 마약은 그냥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그렇죠. 석유란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신탈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90% 이상 생산하는 게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횡포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린란드. 새로운 북극해 항로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자원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북한이 그렇게 자원이 많을까?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 굳이 안 떨어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 떨고 있을까요? 김정은은 트럼프를 밀밀 삼아서 정권의 유지에 빡빡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트럼프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트럼프를 이용해서 시진핑과의 레버리지를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것은 당연히 푸틴한테만 의존하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균형자라고 김정은은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만족시켜주는 거고, 일종의 근데 카드는 확실하죠. 매장량이 그린란드에 많기 때문에 니네 중국 까불지 마, 까불려면 우리 이거 쓸 거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남은 사람이죠.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입니다.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후기 위상이 더 급부상해서 세계 격투부터 한중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어쩌라고 하면서 한중 대한 경계심을 오히려 보였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도대체 왜 그래요? 형중을 이용하는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사람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나요? 빅스몰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빅스몰맨이요? 일본 대통령은 빅맨이니까 스몰맨이니까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죠. 미들맨 트럼프는요? 트럼프나 시진핑은 빅맨이에요. 빅맨이고 이건 확실히 빅맨이고, 다카이치는 사실 빅맨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한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형중 정서. 사실은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50%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지지율인 거지, 실제로 지금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 구성은 연정이잖아요. 연정도 불안한 연정이잖아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중에 의존한 지지율인 거지. 그걸 안 하면은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특이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중국 한중 정상회담 만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동, 일본 방문하고 미국 가고 중국 방문하고 일본하고 이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하는 거고, 순서가 중요하죠. 그냥 중국은 명분이죠. 중국한테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중국어식이라고 하면 명분입니다. 사실 일본한테는 실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하고의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분리되고 있죠. 명분은 중국한테 주고 일본한테 실리를 얻어야 되니까 관세 전쟁할 때도 일본을 먼저 동원을 해갖고 그 전략에 대한 걸 알고 미국을 하니까 미국의 마가애들이 뭘 필요했냐, 트럼프가 뭘 필요할까를 일본과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수출의 김정은, 로켓맨 김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빅스몰맨이지만 네. 김정은은 사실 스몰 빅맨이죠. 사실 걔네들은 헌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당 강령이랑 규약이 더 중요해요. 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권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웃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복으로 쓰일 수 있나? 안 쓰일 거. 그러면은 오히려 사실은 핵 보유 말고 뭐가 있죠? 더 전략적 카드가. 그러니까 어차피 ICBM은 개발을 했다. 네, 쓸 수 있죠. 핵탄두 장착하는데 문제는 또 정확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그렇죠. 군사기지가 아니라 이제 군사기지 목표를 했는데 민간 지역에.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미 대륙에 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죠. 카드인데, 그럼 지금은 그 카드 이상을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더 카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전에 푸틴과의 그 시도안의 카드가 됐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끝날 거란 말이에요. 네. 다음 카드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고민일 거예요. 국제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회담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강화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국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와 연결된 그게 사실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이다. 근데 이재명이 앞으로 보여줄 외교는 뭐냐? 이재명 브랜드의 외교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균형적 중립화 외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지 말아요. 중립화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념적 중립화가 아니라 빅맨 사이의 중립화. 빅맨 사이의 중립화. 그래서 제가 왜 다카이치를 빅스몰맨이라고 그랬고 김정은은 스몰 빅맨이라고 했냐면, 얘들은 흔히 말하는 약간의 객체가 되는 거고, 실제 주체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립화 외교.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냥 평화 공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의 성장. 그게 공적 목적이 아니에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한쪽에 설하는 듯에 올바른 쪽에 설하는 게 말을 하니까 그게 공자님의 좋은 말씀으로 난 들었다라고 그걸 받아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영민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앞으로 사실 대한민국 지정학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을 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바로 베이징 앞마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을 치는 순간 중국에 대한 결과를 앞으로의 향후 남북관계라든가 국제 정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